새벽 4시 30분. 서울의 하늘이 가장 짙은 남색으로 가라앉은 시간. 도시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에서 밀려난 낡은 옥탑방. 그 작은 창문으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방 안은 한지우의 세상이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곰팡이 핀 벽지와는 대조적으로 낡은 책상 위에는 그녀의 전 재산이자 무기인 고성능 컴퓨터, 모니터 세 대가 불을 뿜고 있었다. 화면에는 월스트리트의 전문 트레이더도 해독하기 힘든 복잡한 알고리즘과 암호화된 재무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지우는 얇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마우스 휠을 내리는 손가락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한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금융계의 어둠 속에서 오직 진실만을 쫓는 유령. 고스트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에이펙스 타워. 그리고 그 심장을 검게 물들이고 있는 에이펙스 그룹의 부회장. 권태석이었다. 5년 전. 그녀의 아버지 한상진은 에이펙스 그룹의 성실한 내부 감사팀장이었다. 그는 딸에게 늘 정직을 가르쳤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숫자가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는 에이펙스 타워 40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 경찰은 방대한 부채로 인한 우울증 자살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지우는 믿지 않았다. 아버지는 빚이 없었으며 누구보다 삶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 낡은 하드 드라이브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암호화 파일. 그것이 지우가 지난 5년간 이 지옥 같은 이중 생활을 버텨온 이유였다. 파일 안에는 권태석 부회장이 주도한 거대한 비자금 흐름도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불법적인 회계 조작의 단서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다. 지우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법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에이펙스를 심판하기로 맹세했다. 알람이 울리기 1분 전인 오전 6시 정각. 지우는 고스트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보안 프로토콜을 작동시켜 모든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시스템을 종료했다. 모니터가 꺼지자 방 안은 다시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도는 가난한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담요를 벗고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는 날카로운 고스트의 눈빛 대신 삶에 지치고 무감각해진 24살 청년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익숙하게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벗고 구겨진 회색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가슴에는 에이펙스 EM 환경미화팀 한지우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에이펙스 타워의 그림자. 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는 투명 인간이 될 시간이었다. 오전 8시. 에이펙스 타워의 로비는 성공과 야망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임원들과 명품으로 치장한 직원들이 대리석 바닥 위를 또각거리며 지나갔다. 한지우는 그들 사이를 묵묵히 헤집고 다녔다. 그녀의 손에는 걸레와 청소 카트가 들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가구의 일부인 것처럼 그녀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거나 그녀가 방금 닦은 바닥에 보란 듯이 커피를 한 방울 떨어뜨리기도 했다. 지우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관심이야말로 그녀가 이 타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방패였다. 그녀는
청소부라는 신분 뒤에 숨어 에이펙스의 모든 보안 시스템 구조와 임원들의 동선, 심지어 그들의 비밀스러운 대화까지 수집하고 있었다. 어머, 저것 좀 봐. 아직도 저러고 있네.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우의 귀를 찔렀다. 45층 임원 전용 라운지. 권태석 부회장의 딸이자 에이펙스 그룹의 최연소 이사인 권미래였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무리의 중심에 서서 방금 바닥에 쏟은 오렌지 주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스는 정확히 지우의 발 앞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미안해서 어쩌나 손이 미끄러졌네. 권미래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웃으며 지우를 내려다보았다. 주변의 임원들도 흥미롭다는 듯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청소부 한지우는 지루한 일상 속 잠시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권미래는 하일 앞코로 웅덩이를 툭툭 건드렸다. 뭐해 안 치우고. 네가 할 일이 그거잖아. 더러운 건 치우라고 월급 받는 거. 지우는 피가 역류하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지만 훈련된 대로 감정을 완벽하게 숨겼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하자 권미래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바로 그때였다. 권미래와 함께 있던 한 임원이 가방을 챙기다 실수로 테이블 위에 USB 드라이브 하나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지우가 닦고 있던 오렌지 주스 웅덩이 바로 옆으로 굴러갔다. 아, 저런 김 이사. 중요한 거라더니 권미래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김 이사라는 남자가 당황하며 허리를 숙이려던 찰나 지우가 먼저 그 USB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걸레로 USB에 묻은 주스를 닦아내며 김 이사에게 건넸다. 그 짧은 영. 애쯔이. 지우의 눈이 USB에 새겨진 작은 라벨을 놓치지 않았다. 프로젝트 아스가르드, 대회비, 아스가르드. 지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그녀가 아버지의 비밀 파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프로젝트 코드명이었다. 권태석의 비자금이 세탁되는 최종 종착지. 막대한 규모의 불법 부동산 개발 사업. 아버지가 이 프로젝트의 실체를 파악하기 직전에 살해당했다. 그리고 지금 그 핵심 데이터가 담긴 USB가 자신을 모욕하던 이들의 손에 들려 있었다. 지우는 USB를 건네며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여기 있습니다. 김 이사는 고맙다는 말 대신 더럽게라고 중얼거리며 USB를 받아들고는 겉을 손수건으로 다시 닦아냈다. 권미래는 이 모든 소동이 흥미롭다는 듯이 지켜보다가 곧 지루해졌는지 무리를 이끌고 라운지를 나갔다. 점심은 시그니엘에서 먹자고. 거기 신메뉴가 나왔다던데. 지우는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는 축축한 걸레가, 코끝에는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오렌지 주스 냄새가 맴돌았다. 방금 전의 굴욕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프로젝트 아스가르드라는 단 하나의 목표로 가득 찼다. 저 USB, 저 안에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실이 권태석의 숨통을 끊을 칼날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청소 카트를 밀고 라운지를 나서는 그녀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회색 유니폼 속에 감춰진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 평소보다 더 일찍 고스트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저 USB를 손에 넣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운명이 이미
그녀의 손에 칼을 쥐어주기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오후 늦게 에이펙스 타워 전체에 비상 알람이 울렸다. 권미래 이사의 집무실에서 중요한 기밀 문서가 담긴 USB가 사라졌다는 내부 공지였다. 모든 직원의 소지품 검사가 실시되었고 용의자는 그 층을 담당했던 청소부, 즉 한지우로 즉각 지목되었다. 권미래는 아까 라운지에서 그 USB를 만지작거리던 것을 똑똑히 봤다고 보안팀에 증언했다. 이것은 지우가 예상하지 못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USB를 본 적은 있지만 만진 적도 훔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권미래는 아침의 굴욕에 대한 복수와 희생양을 찾던 중 가장 만만한 지유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었다. 보안팀 요원 2명이 지유의 라커룸으로 향했다. 지유는 퇴근을 준비하던 중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직감했다. 누군가 고의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었다. 억울했지만 지금은 변명할 시간이 없었다. 라커룸에서 보안팀에게 잡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가 고스트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즉시 비상계단을 통해 움직였다.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는 에이펙스 타워의 가장 높은 곳,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을 그곳, 바로 CEO 권희준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이 있는 최상층이었다. 그녀는 청소부 마스터키로 비상 통로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며 자신의 목숨을 거니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이 쫓던 진실의 또 다른 조각이자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남자와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지우는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지만 소용없었다. 우식한 임원 전용 구역으로 통하는 비상문은 그녀의 청소부 마스터키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미 보안팀이 타워 전체에 경보를 발령하고 그녀의 접근 권한을 원격으로 차단한 것이었다. 거기서 한지우 문 열어 아래층에서 쫓아오던 보안팀 요원들의 거친 고함 소리와 육중한 방화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퇴로는 없었다. 그녀가 지금 유일하게 도망칠 수 있는 곳은 건물의 심장부. 에이펙스 그룹의 하반기 전략 발표를 위해 지금 이 순간 모든 언론사와 임원들이 모여 있을 1층 그랜드 로비뿐이었다. 그곳은 가장 위험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보안팀이 함부로 총을 겨누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유일한 장소였다. 지우는 망설일 틈도 없이 다시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1층 로비로 직접 연결되는 거대한 방화문을 온몸으로 거칠게 밀고 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로비는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와 눈부신 조명, 그리고 행사를 기다리던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다. 최악의 무대였다. 저 여자야, 저 도둑년 잡아 지우가 인파 속으로 숨어들기도 전에 권미래 이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갈랐다. 모든 카메라와 기자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초라한 청소부 유니폼 차림의 한지우에게 쏠렸다. 방화문 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 요원 2명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아, 이거 나요. 난 아니에요. 지유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전문 훈련을 받은 요원들의 완력에 의해 그대로 무대 중앙 단상 앞으로 끌려 나왔. 권미래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기자들 앞을 가로막고 지유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인한 승리감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여러분, 방금 우리 에이펙스 그룹의 1급 기밀 데이터가 도난당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바로 제 발밑에 있는
이 여자입니다. 그녀는 지우의 허리에 달린 작은 청소용 파우치를 하이힐 앞코로 툭 쳤다. 감히 내 따위가 에이펙스의 물건을 훔쳐 내 주제에 당장 몸수색해 저 파우치 안에 그 USB가 들어있을 거야. 권미래가 턱짓으로 명령하자 보안 요원이 지우의 허리에서 파우치를 거칠게 뜯어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모조리 쏟아부었다. 낡은 손수건, 소독용, 티슈, 그리고 프로젝트 아스가르드 대회비 라벨이 선명하게 붙어 있는 USB 드라이브 하나가 대구르르 굴러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지유의 눈이 절망으로 크게 뜨였다. 함정이었다. 아침의 라운지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던 것이다. 난 훔치지 않았어요. 저건 내 것이 아니에요. 지유의 절규는 이미 흥분한 기자들의 셔터 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다. 권미래는 그 USB를 집어들어 마치 트로피처럼 카메라를 향해 흔들어 보였다. 보십시오. 여러분,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천박한 도둑이 우리 회사에 명운이 걸린 데이터를 빼돌리려 했습니다. 권미래는 승리에 도취했다. 그녀는 이 기회에 아침의 굴욕을 몇 배로 되갚아줄 생각이었다. 그녀는 보안 요원에게 제압당해 무릎 꿇려 있는 지우에게 다가가 멸시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가난한 것들은 이래서 안 돼. 더러운 손으로 어딜 감히 넘봐. 넌 내 아비처럼 도둑질이나 하다 끝날 인생이야. 그 말은 지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아비, 그 한마디. 우리 아빠 욕하지 마. 지우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의 손에 머리채가 잡혀 다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권미래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더 잔인하게 코웃음을 쳤다. 욕 사실을 말해준 것뿐이야. 내 아비 한상진도 회사 돈이나 빼돌리다 죄책감에 자살했잖아.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넌 평생 이 타워의 바닥이나 기어다니며 살 운명이라고. 그녀는 고의적으로 하이힐로 지우의 어깨를 짓밟았고 지우는 고통과 굴욕감에 신음하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기자들의 플래시는 그 잔인하고 자극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미친 듯이 터져나갔다. 이 모든 광경을 행사장 2층 방탄유리로 격리된 VIP 라운지에서 부회장 권태석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아주였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딸 미래가 기대 이상으로 청소를 깔끔하게 잘 처리하고 있었다. 한상진의 딸, 5년 전 감히 자신의 비밀 금고를 캐내려 했던 그 멍청한 감사의 마지막 핏줄이 제 발로 불길에 뛰어들었다. 저 USB는 어차피 자신이 일부러 흘린 가짜 데이터가 담긴 미끼였다. 진짜 프로젝트 아스가르드의 원본은 자신의 스위스 은행 비밀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저 청소부 계집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 최소 10년은 감옥에 쳐넣고 한상진의 흔적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릴 생각이었다.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그 어떤 차질도 없어 보였다. 그는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마치 잘 연출된 한 편의 연극처럼 감상하며 집사가 따라준 값비싼 코냑을 한 모금 마셨다. 지우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옥처럼 소란스럽던 로비에 누군가 찬물을 끼얹은 듯 거짓말 같은 정적이 찾아왔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셔터 소리가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로비 중앙 계단을 천천히
하지만 무겁게 내려오는 한 남자. 그가 구두굽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로비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검은색 맞춤 정장.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 그리고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남자. 에이펙스 그룹의 총수이자 이 타워의 진정한 주인. CEO 권희준이었다. 그는 권태석 부회장의 유일한 조카였지만 숙부와 조카 사이에는 시베리아의 빙벽보다 더 두껍고 차가운 벽이 존재했다. 권희준은 이 모든 소란의 중심, 대리석 바닥에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지우를 무감정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권미래는 예상치 못한 그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이 이 쇼의 주인공이라는 듯 기세등등하게 외쳤다. 대표님 마침 잘 오셨어요. 이 여자가 이 천한 것이 감히. 그러나 권희주는 그녀의 요란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손짓 하나로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의 시선은 권미래가 승전보처럼 들고 있는 프로젝트 아스가르드 USB 바닥에 쓰러져 가늘게 신음하는 지우. 그리고 2층 라운지에서 이쪽을 싸늘하게 주시하는 숙부 권태석을 아주 천천히 차례대로 훑었다.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가 마치 이 상황의 모든 변수와 이해득실을 1초 만에 스캔하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우에게로 걸어갔다. 기자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에이펙스의 젊은 황제가 바닥에 나뒹구는 가장 비천한 청소부 앞에 섰다. 모두가 그가 지우의 뺨을 때리거나 혹은 당장 해고하라는 더 무서운 질책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권희주는 지우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뼛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지우는 그 차가운 시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권희주는 그녀를 향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로비의 모든 기자들, 당황한 보안 요원들, 그리고 경악한 권미래와 2층의 권태석을 향해 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어떤 확성기보다 더 강력하게 로비 전체를 지배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지? 권미래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당황하며 대답했다. 대표님, 모르셔서 그럽니다. 이 여자는 도둑. 그 입 다물어 권희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맞춤 수트 재킷을 벗어 먼지와 오물로 더러워진 지우의 어깨 위에 무심하게 하지만 완벽하게 덮어주었다. 그 행동 하나에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지우는 어깨에 걸쳐진 재킷의 무게와 그에게서 풍기는 낯설고 서늘한 향기에 너무 놀라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이 남자가 왜 권희주는 여전히 지우를 일으켜 세우지도 않은 채 마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보호하는 맹수처럼 그녀의 곁을 지키며 로비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모든 방송사 카메라의 마이크를 뚫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송출되었다. 내 아내에게 손을 댄 게 누군지 묻고 있다. 정적. 그리고 몇 초 후, 내 아내. 라고요? 한 기자가 얼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권희주는 그 기자를 꿰뚫어 볼 듯이 쏘아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망치로 대못을 박듯 힘주어 말했다. 이 여자는 그는 지우를 가리켰다. 한지우는
법적으로 내 아내다. 그 한마디는 로비 중앙에 떨어진 핵폭탄이었다. 1초간의 완벽한 침묵 후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동시에 내지르는 비명과 믿을 수 없다는 고함, 그리고 광란적인 플래시 세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내라고요. CEO 권희준, 청소부와 비밀 결혼, 에이펙스 그룹, 세기의 스캔들. 그럼 저 USB는? 모든 카메라가 권희준과 그의 비싼 재킷을 마치 갑옷처럼 걸친 채 멍하니 바닥에 앉아 있는 지우를 향했다. 2층에서 코냑을 마시던 권태석은 너무 세게 잔을 쥔 나머지 와인잔이 그의 손 안에서 파삭하고 부서져 내렸다. 붉은 코냑이 그의 손등을 타고 흘렀다. 권미래는 거. 거짓말 말도 안 돼. 저런 거렁뱅이가 어떻게 대표님 아내야라고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혼돈의 함성 속에 처참하게 묻혀버렸다. 권희주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혼란에 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턱짓을 했다. 김 비서, 여기 정리해. 감히 사모님을 능멸한 자들, 보안팀이든 임원이든 전부 색출해.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쐐기를 박았다. 그는 더 이상 바닥에 앉아 있는 지우를 방치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숙여 지우의 팔목을 붙잡아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권희주는 그녀를 거의 자신의 품에 안다시피 하며 기자들의 인파를 헤치고 나갔다. 대표님 사실입니까? 결혼하신 게 맞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기자들이 필사적으로 마이크를 들이밀며 그들을 막아섰지만 CEO 직속 경호팀이 순식간에 나타나 인간 벽을 만들었다. 권희주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지우를 데리고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히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굳게 닫히는 황금빛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권미래의 절망적인 비명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향해 소리 없이 올라가는 동안 금속과 유리로 마감된 좁은 공간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지우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 상황이 현실인지조차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깨에 걸쳐진 권희준의 재킷을 본능적으로 움켜쥐었다. 값비싼 캐시미어 원단에서 나는 서늘하고 낯선 향기가 현기증을 일으켰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대체 왜? 아내라니? 무슨? 권희주는 엘리베이터의 매끈한 벽에 기댄 채 여전히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방금 전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다. 내게도 질문이 있지.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한지우 씨. 아니, 5년 전 죽은 한상진 감사의 딸, 고스트라고 불러야 하나. 지우의 심장이 바닥으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띵. 귀가 먹먹해지는 침묵 속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황금빛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한지우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에이펙스 타워 최상층 3계층을 터서 만든 이 펜트하우스는 거대하고 차가운 유리 궁전이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 카펫처럼 깔려 있었고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구들은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놓여 있었다.
그녀의 곰팡내, 나는 옥탑방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권희주는 그녀를 붙잡았던 팔을 거칠게 놓고는 마치 그녀의 존재를 잊은 듯 집무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는 어깨에 걸쳐진 자신의 재킷이나 흙먼지가 묻은 그녀의 유니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지우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코스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 그녀의 유일한 무기, 그녀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온 5년간의 복수를. 그가 어떻게 권희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등을 돌린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유리병만큼이나 차갑고 단단했다. 네트워킹 실력은 감탄할 만하더군. 고스트, 네가 사용한 프록시 서버는 5개국을 거쳤고 데이터 패킷은 마이크로초 단위로 분할되어 흩어졌다. 아마추어가 아니야.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가 지우를 정면으로 꿰뚫었다. 하지만 이 타워는 내 몸이다. 이 안에서 흐르는 모든 데이터는 내 피와 같아. 나는 네가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인간을 통해 침투했다는 것을 알았다. 너는 청소부 카트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물리적 접근 권한을 가졌고 그 권한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할 데이터에 접근했다. 그는 지우가 5년 전 아버지가 숨겨둔 백업 파일을 찾기 위해 서버실 근처를 청소했던 그날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USB 함정은 내 작품이 아니야. 그건 내 삼촌 권태석 부회장의 조잡하고 예측 가능한 수법이지. 하지만 덕분에 내 손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됐군. 지우는 그제야 굳어있던 혀를 움직일 수 있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인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권희주는 대답 대신 집무실 한쪽에 걸린 거대한 초상화로 시선을 돌렸다. 카리스마 넘치지만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남성. 에이펙스 그룹의 창업주이자 선대회장. 권희준의 아버지였다. 한상진 감사가 죽고 정확히 6개월 뒤였어. 권희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아버지는 등산길에서 실족에 의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 너무나 시기적절하고 완벽한 사고사였어. 그는 다시 지우를 바라보았다. 권태석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부회장에서 회장 대행이 되었고 이후 이사회를 장악해 나를 허수아비 CEO 자리에 앉혔다. 그는 내가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증거가 없었지. 그는 내가 슬픔에 잠긴 유약한 조카라고 생각했어. 그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내 아버지는 권태석이 비자금을 조성한 방법을 찾아냈지. 내 아버지는 그 비자금의 목적을 알아챘다. 권태석은 단순히 돈에 미친 게 아니야. 그는 이 에이펙스 그룹 전체를 이용해 대한민국 정치와 언론을 주무르는 검은 왕국을 건설하려 했고, 내 아버지는 그걸 막으려 했다. 두 분 다 너무 많이 알았던 거야. 내 아버지는 자살로, 내 아버지는 사고로 위장되었을 뿐, 본질은 같아. 우리는 같은 적을 두고 있어. 한지우. 지우는 이 거대한 진실의 무게에 숨이 막혔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5년 전 아버지가 시작했던 싸움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괴물과의 전쟁이었다. 권태석은 2명의 회계사와 회장을 죽이고 이 제국을 통째로 삼킨 것이었다. 로비에서 내가 한 선언은 권희준이 말을 이었. 충동적인 영웅놀이가 아니야. 그건 체스판의 첫 번째 수였. 권태석은 너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
감옥에 보낼 생각이었겠지. 그 USB는 어차피 가짜 미끼였을 테니까. 그는 네가 고스트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거다. 하지만 그가 너라는 변수를 인지한 이상 다음번엔 함정을 파지 않아. 그는 너를 제거할 거다. 내 아버지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의 말이 비수처럼 지우의 심장에 밝혔다. 하지만 이제 넌 산업 스파이가 아니야. 넌 에이펙스 그룹 CEO의 아내다. 그는 이제 대중의 광적인 관심 속에서 감히 내 아내를 건드릴 수 없게 됐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그는 지우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펜트하우스를 나가는 순간 그녀는 권태석의 암살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터였다. 그는 거대한 원목 데스크로 걸어가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유리 테이블에 던졌다. 이건 동맹 계약서다. 결혼이라는 낭만적인 단어 대신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단어를 선택했다. 나는 너에게 법적인 보호막과 이 타워의 모든 자원, 그리고 내 권력을 제공한다. 너는 내게 네가 고스트로서 5년간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너의 그 뛰어난 해킹 기술을 제공한다. 그는 지유의 턱을 들어 올려 강제로 눈을 맞췄다.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인 삼촌에게서 내 회사를 되찾아야겠고, 너는 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원수에게 복수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하게 일치해. 이건 사랑 따위가 아니야. 이건 거래고 전쟁이다. 지우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는 방금 전 로비에서 느꼈던 절망감 대신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 역시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다. 권태석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이용했듯 권희주는 자신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당신을 어떻게 믿지? 당신도 결국 권 씨잖아. 내 아버지는 당신들 권 씨 집안의 더러운 비밀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로 떨렸다. 권희주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나를 믿지 마. 네 자신의 절박함을 믿어. 고스트 혼자서는 권태석의 발끝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오늘 깨닫지 않았나. 너는 방금 전 로비에서 모든 걸 잃을 뻔했어. 너는 기술은 가졌지만 힘이 없어. 나는 힘은 가졌지만 저들의 숨겨진 칼 증거이 없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 지우는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의 말이 맞았다. 고스트로서의 5년은 처절했지만 결국 그녀가 한 것이라곤 데이터의 바다를 유영하며 진실의 껍데기만을 핥은 것뿐이었다. 권태석은 그녀의 존재조차 몰랐지만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고 단 10분 만에 상어에게 물어뜯길 뻔했다. 그녀는 권희준의 재킷을 벗어 던졌다. 맨 어깨가 드러났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좋아요. 계약하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녀는 더 이상 바닥에 무릎 꿇린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스트로서 이 거대한 제국의 CEO와 협상을 하고 있었다. 권희준의 눈썹이 흥미롭다는 듯 살짝 올라갔다. 조건,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야. 당신의 복수를 위한 소모품은 더더욱 아니고, 이건 파트너십이야. 동등한 관계. 내가 수집하는 모든 정보는 당신과 내가 동시에 공유하며 모든 결정은 합의하에 이루어진다. 당신이 나를 배신할 경우 이 모든 계약은 무효가 되고 내가 가진 모든 원본 데이터는 즉시 세상에 공개될 거야. 지유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까지 걸고 도박을 하고 있었다. 권희주는 몇 초간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맹수가 동족을 알아봤을 때의 만족감에 가까웠다. 좋아, 파트너.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내 상대가 될 수 있지.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김 비서, 플랜 B, 서류 가져와. 그리고 법무팀. 지금 당장 내 펜트하우스로 오라고 해. 그는 전화를 끊고 지우를 바라보았다. 플랜 B 지우가 되물었다. 오늘 로비에서 권태석이 너를 함정에 빠뜨리려 할 가능성. 37%. 그 경우 너를 내 약혼녀로 발표할 계획이었다. 아내라고 선언한 건 네가 바닥에서 짓밟히는 걸 보고 즉흥적으로 수정한 것뿐이야. 김 비서가 경악스러운 스캔들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가 꺼낸 것은 결혼 서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장에 달하는 에이펙스 그룹의 지배 구조와 두 사람의 역할, 비밀 유지 조항, 그리고 권태석 부회장의 불법 행위가 사법 처리되는 즉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조항까지 명시된 완벽한 전략적 동맹 계약서였다. 지우는 법률 용어로 가득 찬 계약서를 법률 전문가처럼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아버지의 파일에서 에이펙스의 모든 법률 자문 기록을 보았기에 이 계약서의 모든 함정과 허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5조 2항. 수집된 정보의 소유권이 모호해 공동 소유로 명시하고 프로젝트 아스가르드 관련 데이터는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야 해. 권희주는 지우의 날카로운 지적에 또 한 번 놀란 듯 김 비서에게 턱짓했다. 들었지 수정해. 잠시 후 완벽하게 수정된 계약서 두 부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권희주는 만년필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그리고 그 펜을 지우에게 건넸다. 지우는 펜을 받아들었다. 이 펜의 무게가 그녀의 5년간의 고독한 복수보다 그녀의 옥탑방 전 재산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자신의 이름 석자 한지우를 서명란에 똑똑히 적어 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전쟁의 한복판에 선 플레이어였다. 환영한다. 파트너. 권희준이 낮게 말했다. 그는 창밖을 가리켰다. 펜트하우스 주변으로 방송국 헬리콥터들이 몰려들어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권태석은 지금쯤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미친 듯이 내 뒷조사를 하고 있겠지.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당장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해. CEO 권희준. 오랜 연인과 극적인 결혼. 신부는 평범한 일반인으로 신상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대한 낭만적이고 극적인 러브 스토리로 포장해. 대중은 이야기에 열광하게 되어 있어. 그는 다시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더러운 유니폼과 헝클어진 머리를 차갑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당장 에이펙스 VVIP 스타일링 팀을 올려보내. 사모님은 지금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셔야 하니까. 권미래가 주최하는 내일 저녁 자선 파티가 우리의 첫 번째 무대가 될 거다. 지우는 통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먼지투성이 청소부의 모습 위로 차가운 CEO의 재킷이 위태롭게 걸쳐져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무대 위로 올라서고 있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CEO와 신데렐라 이야기로
문자 그대로 뒤집혔다. 에이펙스 타워 로비에서 터진 충격적인 선언은 모든 뉴스 채널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권희준 대표의 아내가 다름 아닌 그 건물의 청소부였다는 사실은 재벌가의 그 어떤 추문보다 더 자극적이고 폭발적인 화제였다.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들의 신데렐라 사모님의 얼굴을 단 한 컷이라도 더 담기 위해 몰려든 방송국 헬기들의 소음이 밤새도록 울려 퍼졌다. 한지우는 자신이 살아온 옥탑방과는 모든 것이 다른 그 거대한 공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더러운 유니폼은 이미 소각되었고 김 비서가 데려온 VVIP 스타일링 팀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빚어냈다. 실크 잠옷의 감촉은 낯설었고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감옥이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묶인 전쟁터의 최전선임을 직감했다. 권태석 부회장의 집무실은 그야말로 얼음장 같았다. 그는 로비에서 벌어진 조카의 충격적인 퍼포먼스가 담긴 뉴스 영상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영상 속 권미래는 분노의 차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권희주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얼어붙은 한지우를 자신의 재킷으로 감싸고 있었다. 멍청한 것. 권태석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딸인 미래를 질책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한 권희준을 향해 말하고 있었다. 고작 적의 집 하나를 지키자고. 에이펙스 그룹 전체를 스캔들의 중심에 던져넣어 사랑 그런 감상적인 이유일 리가 없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했다. 한지우, 저 여자의 5년치, 아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긁어모아 은행 계좌, 통신 기록, 인터넷 접속 로그, 쥐새끼 한 마리까지 샅샅이 뒤져 권희준이 저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찾아내. 권태석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조카의 선전포고라는 것을. 펜트하우스에서의 신혼생활은 그 어떤 부부의 그것과도 거리가 멀었다. 권희준과 한지우는 거대한 유리 궁전의 양끝을 차지한 채 서로를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로 대했다. 권희준은 그녀에게 에이펙스 타워의 모든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마스터키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군용 등급 노트북을 건넸다. 더 이상 옥탑방에서 숨어 다닐 필요 없어. 그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고스트가 아니라 이 타워의 안주인이다. 권태석의 눈을 피해서가 아니라 그의 눈앞에서 당당하게 그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위치지. 어제 로비에서 권미래가 말한 USB, 그 프로젝트 아스가르드가 시작점이다. 그 프로젝트의 실체를 파헤쳐. 내 삼촌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를 죽이면서까지 숨기려 했던 진짜 판도라의 상자를 찾아내. 한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스트로서 5년간 축적해온 모든 데이터를 권희준의 시스템과 연결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수백 개의 방화벽을 뚫고 간신히 훔쳐보던 데이터들이 이제는 대표의 아내라는 프리패스 권한으로 그녀의 모니터 앞에 펼쳐졌다. 속도가 달랐다. 그녀가 몇 달을 고생해야 겨우 찾아내던 암호화된 자금 흐름이 이제는 몇 시간 만에 그 경로를 드러냈다. 권희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청소부 유니폼 대신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만 키보드 위에서 춤추는 그녀의 열 손가락은 그 어떤 해커보다 날카롭고 무자비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분노와 집요함을 보았다. 단순한 동정이나 보호가 아닌 전우로서의 기묘한 존중이 싹트기 시작했다. 오늘 밤 에이펙스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VVIP 자선 행사가 열린다. 며칠 뒤 권희준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지유에게 말했다. 권태석과 권미래가 주최하는 행사지. 에이펙스의 모든 이사진과 정재계 거물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독사들의 둥지야. 지유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거기에 저도 가야 하나요? 가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해. 권태석은 지난 며칠간 내 뒷조사를 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겠지. 고스트의 흔적을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었다면 넌 5년 전에 이미 잡혔을 테니까. 그는 옷장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드레스를 꺼냈다. 그들은 오늘 밤 너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내 정체를 의심하게 만들어 이 결혼이 사기극임을 증명하려 할 거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는 곳이야. 지우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몸에 완벽하게 맞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성은 더 이상 옥탑방의 한지우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연출된 에이펙스의 사모님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버실의 방화벽보다 지금 가야 할 그 연회장이 1000배는 더 두려웠다. 전 이런 거 못해요. 그들처럼 웃고 대화하는 법 같은 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권희주는 그녀에게 다가와 차가운 손으로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연기하지 마. 넌 에이펙스 그룹 전체를 상대로 5년간 홀로 전쟁을 벌인 고스트야. 저들은 고작 돈과 권력에 취해 서로를 물어뜯는 하이에나 무리에 불과해. 넌 그들 위에 있어. 고개 숙이지 마. 네가 두려워하는 순간 넌 잡아먹힌다. 기억해. 넌 내 아내고 그들은 네 발 아래에 있어. 에이펙스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형 1%의 부와 권력이 한데 모여 역겨울 정도로 화려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음악이 흐르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그 순간 볼룸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권희준과 한지유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들의 신데렐라에게로 꽂혔다. 지우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지만 권희준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쥐는 감촉에 애써 등을 꼿꼿이 폈다. 예상대로 첫 번째 독사가 접근했다. 권미래였다. 그녀는 로비에서의 분노를 감춘 채 독이 든 꿀처럼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 새언니, 드디어 만나 뵙네요. 이런 화려한 곳은 처음이시죠. 하긴. 바닥만 닦다가 이런 높은 곳에 오르니 현기증이라도 나시겠어요. 우리 사촌 오빠 취향이 참 독특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주변에서 억지로 참는 듯한 키득거림이 터져 나왔다. 지우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낀 순간 그녀는 권희준의 말을 떠올렸다. 고개 숙이지 마. 그녀는 권미래의 경멸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고스트가 아닌 한지우로서 처음으로 반격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권미래, 이사님. 말씀대로 현기증이 나긴 하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너무 높은 곳이라 그런지 아래에 있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너무 잘 보여서요. 그녀는 권미래에게 한 걸음 다가가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아스가르드의 자금 흐름이 스위스가 아니라 케이맨 제도의 특정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이중 장부 같은 거요. 그 데이터 참 흥미롭던데요. 안 그런가요? 권미래의 얼굴에서 완벽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프로젝트 아스가르드는 그렇다 쳐도 케이맨 제도와 이중장부는 오직 아버지 권태석과 자신, 그리고 극소수의 핵심 관계자만이 아는 1급 기밀이었다. 이 청소부 계집이 대체 어떻게 권미래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그 순간 권희준이 지우의 허리를 다시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기에 내 아내의 표정이 저렇게 즐거워 보일까? 사촌 동생, 그는 지우의 싸늘한 표정을 즐거워 보인다고 표현하며 권미래에게 완벽한 확인 사살을 날렸다. 지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은 데이터를 해킹하는 전쟁터가 아니었다. 이곳은 말과 시선, 그리고 정보 그 자체로 서로의 목을 조르는 더 고차원적인 전쟁터였다. 이 모든 광경을 볼룸 2층 자신만의 구역에서 권태석 부회장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저 미천한 계집의 속삭임 한마디에 안색이 새하얗게 질려 도망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손에 쥔 샴페인 잔을 하마터면 부술 뻔했다. 그의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저 계집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상진의 유령이었다. 한상진이 죽기 직전까지 파헤치던 바로 그 데이터를 그의 딸이 어떤 경로로든 손에 넣은 것이었다. 그리고 권희준, 자신의 유약한 줄로만 알았던 조카가 그 유령과 손을 잡고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멍청한 건 내가 아니라 저놈들이었군. 그는 즉시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플랜 B 가동. 아스가르드의 모든 실물 데이터를 즉시 파괴한다. 그리고 한상진의 딸. 저 아이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 필요하다면 청소 준비도 다시 시작해. 연회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 권희준은 처음으로 지우를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다. 훌륭했어. 파트너. 권미래는 오늘 밤 잠 못 이룰 거다. 지우는 지친 기색으로 드레스의 어깨끈을 고쳐 잡았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스가르드의 꼬리를 자르려고 하겠죠. 그들이 데이터를 파괴하기 전에 진짜 원본을 찾아야 해요.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권미래의 반응을 보니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비자금 세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스가르드를 통해 무언가 다른 것을 만들고 있었어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드레스도 벗지 않은 채 컴퓨터 앞에 앉았다. 오늘 밤 독사들의 둥지에서 얻은 정보들은 권태석의 진짜 야망으로 향하는 새로운 문을 열어줄 열쇠였다. 자선 파티가 끝난 펜트하우스의 침묵은 폭풍 전야에 그것처럼 무겁고 날카로웠다. 한지우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드나잇 블루드레스를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옥탑방에서 가져온 낡은 티셔츠와 트레이닝 팬츠 차림으로 이미 거대한 홀로그램 데스크톱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방금 전까지 어색하게 샴페인 잔을 쥐고 있던 모습과는 달리 맹렬한 속도로 키보드 위를 질주하고 있었다. 권희준은 위스키 잔 대신 태블릿을 든 채 파티에서 마주친 수백 명의 얼굴과 숨겨진 장부의 잠재적 용의자 리스트를 대조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필요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뱀을 건드렸어. 권희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제 놈은 우리가 본 꼬리를 자르거나 아니면 독리를 드러내고 반격할 거다.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둘 다겠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케이맨 제도로 향하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을 거예요. 놈들이 꼬리를 자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몸통을 찾아야 해요. 프로젝트 아스가르드.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닌 두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괴물의 코드명이었다. 권희주는 즉시 CEO의 권한으로 아스가르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내부 자료에 대한 긴급 감사를 명령했다. 5년 전 한상진 감사가 이끌었던 바로 그 팀. 하지만 지금은 권태석의 수족들로 채워진 그 팀은 예상대로 완벽한 서류 장벽을 치고 나섰다. 관련 서버는 정기 점검을 이유로 폐쇄되었고 실물 자료는 보안 등급을 이유로 접근이 거부되었다. 권희준이 내부에서 관료주의의 벽에 부딪히는 동안 지유는 고스트로서 외부에서 그 벽을 부수고 있었다. 그녀는 권미래가 공포에 질려 내뱉은 케이맨 제도라는 단 하나의 실마리를 붙잡고 카리브해의 그 작은 섬나라에 등록된 수만 개의 유령 회사 페이펄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를 헤집고 들어갔다. 그것은 디지털 망망대해에서 에이펙스라는 이름이 적히지 않은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수십 개의 암호화된 터널을 통해 자신의 IP를 세탁하며 유령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한 여개로 펌의 보안 서버에 침투하는데 성공했다. 그곳은 일반적인 해커라면 접근을 시도조차 하지 않을 철옹성이었지만 지유는 5년간 에이펙스의 시스템을 파고들며 익힌 권태석 특유의 보안 알고리즘 패턴을 역이용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스가르드가 아닌 전혀 다른 이름의 프로젝트 파일을 발견했다. 프로젝트 요르문간드, 쩔문간달. 아스가르드를 지키는 거대한 뱀. 그것은 에이펙스 그룹이 수년 전 윤리적 문제로 폐기했다고 발표했던 양자 암호화 서버의 코드명이었다. 권희주는 아버지 권 회장이 그 프로젝트를 직접 중단시켰다고 확인해 주었다. 권태석이 그 기술을 훔쳐 되살린 것이었다. 그 서버는 아이슬란드의 한 지열 발전소 데이터베이스로 위장한 채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며 권태석의 비밀 금고를 지키고 있었다. 찾았어요. 펜트하우스의 새벽 정적을 깬 것은 지우의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권희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요르문간드의 봉인이 풀리자 모니터에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거대한 지하 제국의 지도가 펼쳐졌다. 숨겨진 장부 더 히든 레즐. 지난 6년간 권태석이 에이펙스 그룹에서 빼돌린 천문학적인 자금의 흐름이 날짜별, 수신자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수신자 명단에는 현직 장관, 여당 국회의원, 검찰, 고위 간부, 그리고 주요 언론사 사주들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K검찰청 55 검사장, 아들, XX의 X, USC, 유학자금 30억, YS 미디어 P 회장, 투자금 명목 500억. 권태석은 에이펙스의 돈으로 대한민국을 사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기업가가 아니라 그림자 정부의 수장을 꿈꾸고 있었다. 권희준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졌다. 그는 스크롤을 내리다 특정 날짜에서 멈췄다. 6년 전 그의 아버지가 등산길에서 실족사하기 정확히 이틀 전의 기록이었다. K, T, S is 권태석 Y, S is K 여상길 의원 500억 원. 그리고 그 옆에 찍힌 승인자 서명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회장 권태석의 서명이었다. 아버지는 이걸 알고 계셨어. 권희준이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 주에 아버지가 삼촌과 여상길 의원 건으로 크게 다투시는 걸 봤어.
난 그저 사업상 이견인 줄 알았는데 이건 협박이었어. 아버지는 이 거대한 매수 자금의 흐름을 막으려 하셨던 거야. 그리고 권태석이 아버지를 그 순간 지우도 장부의 가장 마지막 접속 로그에서 익숙한 흔적을 발견했다. 5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자살하던 바로 그날 아침 H, S, J 한상진 login failed system lockdown. 아버지는 이 장부에 접근하려 했고 그 시도 자체가 권태석에게는 사형 선고의 방아쇠가 되었던 것이다. 두 아버지의 죽음이 하나의 장부 위에서 비극적으로 연결되었다. 같은 시각 권태석 부회장의 한남동 저택. 그는 자선 파티에서 돌아온 권미래의 공포에 질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케이맨 제도. 그 계집애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권태석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 한상진. 그놈의 망령이 기어코 딸년의 몸을 빌려 기어 나왔군.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희준과 그 계집애는 이미 자신의 심장, 요르문간드의 존재에 근접했거나 혹은 이미 손에 넣었을지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할 수 없었다. 그들이 그 장부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선수 쳐야 했다. 미래야, 당장 청소팀을 준비시켜. 그리고 이사회 긴급 소집을 준비해라. 권미래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아버지 그 장부가 공개되면 시끄럽다. 권태석이 불호령을 내렸다. 장부는 양날의 검이다. 그 장부가 공개되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야. 명단에 오른 그놈들도 다 끝장이다. 그들도 살기 위해선 내 편에 설 수밖에 없어. 권태석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잔인하게 돌아갔다. 그는 요르문간드 장부의 존재를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장부에 이름이 오른 검찰 고위 간부와 언론사 사주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권희준이 폭주하고 있어. 저 미친놈이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자폭하려 하오. 그는 권희준이 정체불명의 청소부와 결혼이라는 비상식적인 스캔들을 일으킨 것을, 그가 마약이나 정신질환에 빠져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증거로 포장했다. 권희준이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심지어 내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어. 이사회를 열어 저놈을 끌어내려야 하오.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일이오. 그는 권희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동시에 한지유를 청소함으로써 모든 증거를 인멸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요르문간드의 접속 로그를 조작하여 마치 권희준이 이 모든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한지유는 권희준의 비자금 세탁을 돕는 전문 해커 고스트로 위장시켰다. 권희준이 자신을 협박하기 위해 가짜 결혼을 강요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신적 불안정 증세를 보였다는 가짜 의료 기록까지 준비했다. 권태석은 숨겨진 장부에 연루된 공범들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자신과 함께 권희준을 정신병자로 몰아 제거하고 이 비밀을 영원히 묻을 것인지, 아니면 권희준의 폭로에 휘말려 다 함께 파멸할 것인지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들은 권태석이라는 악마와 손을 잡고 진실을 말하려는 두 젊은 상속자를 제거하기로 결의했다. 펜트하우스. 지유와 이주는 방금 손에 넣은 숨겨진 장부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폭로할지 전략을 짜고 있었다. 이사회를 소집해야 해요.
이 증거가 있다면 지우가 말하는 순간 권희준의 개인 단말기에 수십 개의 긴급 알람이 동시에 울렸다. 긴급 이사회 소집 공고, 안건 CEO 권희준 해임 및 경영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권태석이 한 발 빨랐다. 그는 장부를 폭로한 것이 아니라 장부에 연루된 공범들을 규합해 반격을 시작한 것이었다. 덧치다. 권희준이 낮게 읊조렸다. 그는 우리를 이사회라는 무대 위로 끌어내 공개적으로 처형할 생각이야. 동시에 펜트하우스의 메인 보안 시스템에 그들의 접근 권한으로는 식별되지 않는 긴급 유지보수 요청이 잡혔다. 방문 예정 시간은 정확히 내일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 지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사회는 미끼예요. 진짜 공격은 여기, 이 펜트하우스로 올 거예요. 에이펙스 타워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 화려함은 방 안의 얼음장 같은 긴장감을 녹이지 못했다. 권희준의 개인 단말기에 떠오른 CEO 해임 안건 긴급 이사회 소집 공고문은 검붉은 피처럼 선명했다. 바로 아래에는 그들의 식별 권한으로는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펜트하우스 통합 보안 시스템 긴급 유지보수 요청이 마치 사형 집행 시간처럼 내일 오전 10시 정각을 알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권태석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자신이 요르문간드의 봉인을 푼 순간 판도라의 상자에서 희망이 아닌 괴물의 반격을 깨웠음을 깨달았다. 권태석은 그들이 가진 숨겨진 장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부를 미끼로 마지막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다. 그는 이사회에 연루된 공범들을 모두 규합한 거야. 권희준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도시를 내려다보며 낮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분석만이 담겨 있었다. 그들에게 선택지를 줬겠지. 나와 함께 자폭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정신병자이자 횡령범으로 몰아 제거하고 이 비밀을 영원히 묻을 것인지. 답은 정해져 있어. 그는 태블릿에 떠오른 이사회 명단을 확인했다. 숨겨진 장부에 이름이 올랐던 자들이 과반수였다. 권태석은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이사회는 공개 처형장이야.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나타나면 그들은 조작된 증거로 나를 끌어내리겠지. 지우가 그의 말을 받았다. 그녀의 시선은 긴급 유지보수라는 단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당신의 발이 묶인 바로 그 시각, 그들은 여기 펜트하우스로 청소팀을 보낼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증거를 찾아낸 원흉이자 당신의 유일한 증인이니까. 두 사람은 완벽하게 분리되었다. 권태석은 이 거대한 타워를 두 개의 전장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여론과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40층 이사회 회의실. 다른 하나는 오직 생존과 죽음만이 존재하는 최상층 펜트하우스. 권희준은 반드시 이사회에 가야만 했다. 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권태석은 그를 도주한 것으로 몰아붙일 것이고,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질 사고는 횡령범의 아내가 죄책감에 자살한 것으로 완벽하게 포장될 터였다. 김비서. 권희준이 인터컴으로 자신의 충직한 비서실장을 불렀다. 내일 이사회에 참석한다. 그리고 내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이사회의 그 어떤 결정도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든 회의실의 모든 통신을 차단해. 시간은 30분이면 돼. 대표님. 하지만 이사들의 숫자가. 김 비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투표에서 이길 생각 없어. 권희준이 말을 잘랐다. 나는 그저 그 독사굴 한가운데서 시간을 벌어야 해. 내 파트너가 이 집을 청소할 시간을. 그의 시선이 지유에게 향했다. 한지유는 이미 자신의 노트북을 펜트하우스의 메인 서버에 직접 연결한 상태였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권희준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구축한 군사시설 등급의 보안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요새였다. 그들은 유지보수 권한으로 들어오려 하겠죠. 지유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는 권태석이 심어놓은 백도어, 즉 긴급 유지보수 접근 코드를 찾아내 삭제하는 대신 그 코드를 역이용했다. 그들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길을 열어줄 거예요.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모든 출입 경로를 차단하고 오직 단 하나의 루트, 직원용 서비스 엘리베이터의 제어권만 유지보수 팀에게 허용하도록 시스템을 조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함정을 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내 쥐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될 거예요. 당신의 요새는 이제 내 사냥터가 되는 거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청소부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스트였다. 권희주는 그 차가운 결의에 찬 눈을 말없이 바라보다 집무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살아남아. 파트너. 이건 명령이 아니라 거래 조건이야.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에이펙스 타워 40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수십 명의 권력자들이 내뿜는 위선과 탐욕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권태석 부회장은 상석인 회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숨겨진 장부의 이름이 오른 이사들이 마치 장례식에 참석한 문상객처럼 침통한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권희준이 홀로 들어섰다. 그는 사형장에 끌려 나온 죄수가 아니라 여전히 이 제국의 주인인 왕처럼 당당했다. 숙부님, 제자리에 앉아 계시군요. 그렇게 탐이 나셨습니까? 권희준의 차가운 도발에 권태석은 미간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이준아, 네가 안기엔 너무 무거운 자리였던 게지. 그는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긴급 안건을 상정합니다. 현 CEO 권희준의 심각한 경영비리 및 배임 혐의, 그리고 그의 정신적 불안정성에 대한 CEO 해임안입니다. 권태석은 거대한 스크린에 자신이 조작한 증거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요르문간드의 원본 장부에서 교묘하게 수신자와 송신자를 뒤바꾼 완벽하게 조작된 자금 흐름도였다. 모든 불법 자금이 권희준의 개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자료를 보십시오. 제 조카는 선친의 유산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스크린의 로비에서 찍힌 권희준과 한지유의 사진을 띄웠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기밀을 훔친 청소부를 아내라고 선언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약 혹은 심각한 정신질환의 초기 증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준비한 가짜 정신과 소견서까지 흔들었다.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권태석의 주장에 동조했다. 모든 것이 권희준에게 불리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한지우는 서버실에 숨어 메인 모니터를 통해 이사회 상황과 펜트하우스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동시에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조작해둔 유일한 통로, 서비스 엘리베이터의 문이 띵 소리와 함께 열렸다. 긴급 유지보수라는 이름표를 단 3명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공구함 대신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과 전술 장비가 담긴 검은색 더플백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청소팀이었다. 목표는 여자 하나. 이름 한지우. 스캔들에 지친 CEO 아내의 자살로 위장한다. 깔끔하게 처리해. 시간은 30분. 이 사회가 끝나는 시간과 동시에 모든 걸 끝낸다. 리더로 보이는 자가 낮게 명령했다. 그들은 펜트하우스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유리 궁전이 자신들의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지우는 그들이 자신을 찾기 위해 분산되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권희준의 요새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첫 번째 손님.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A 구역 서재우로 향하던 암살자의 눈앞에서 갑자기 강철 방화 셔터가 내려왔다. 그가 당황하여 물러서는 순간 천장에서 고압의 이산화탄소 소화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암살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산소 부족으로 바닥에 쓰러졌다. 한 놈 처리. 하지만 나머지 두 명은 즉각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함정이다. 저 계집이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어. 서버실로가 메인 시스템을 장악해야 해. 그들은 지우의 본거지인 서버실을 향해 총을 겨누며 달려오기 시작했다. 지우는 즉시 서버실의 모든 데이터를 아스가르드의 요르문간드 서버로 실시간 백업하며 퇴로를 찾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찾았다. 두 명의 암살자가 서버실의 강화유리 문을 발견하고 특수 접착 폭탄을 문에 부착했다. 지우는 이 방이 곧 폭파될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서버렉 뒤에 숨겨진 비상 환기구 통로로 몸을 날렸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서버실의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다. 연기와 파편 속에서 두 명의 암살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거기 있다. 거실 쪽으로 도망친다. 그들은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가는 지우의 실루엣을 놓치지 않았다. 지우는 통로를 기어 거실의 메인 콘솔이 있는 곳으로 필사적으로 향했다. 그녀가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이 사회에 진짜 장부를 전송해야만 했다. 이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권태석이 승리를 확신하며 의사봉을 들었다. CEO 권희준의 회의만에 찬성하시는 이사님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장부에 이름이 오른 이사들이 하나둘씩 주저없이 손을 들기 시작했다. 권희준은 시계만 쳐다볼 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의 무기력한 모습에 권태석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과반수. 그가 의기양양하게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잠깐 권희준이 처음으로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숙부님, 너무 서두르시는군요. 투표 전에 제 진짜 아내가 이사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먼저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권태석이 당황하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와 동시에 권태석이 조작된 증거를 띄워놓았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지직거리며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화면에 요르문간드의 진짜 숨겨진 장부 원본이 권태석의 목소리가 담긴 살인교사 녹음 파일과 함께 재생되기 시작했다. K검찰청 5 검사장 30억, YS 미디어 P 회장 500억, 그리고 권태석의 목소리. 한상진. 그놈이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청소해. 사고사로 완벽하게.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 특히 장부의 이름이 오른 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펜트하우스 거실. 한지우는 메인 콘솔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가 전송 완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를 뒤쫓아온 암살자가 그녀의 등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안은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지우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의 앞을 막아선 것은 방금 전 이사회에서 돌아온 권희준의 충직한 비서, 김 비서와 그의 경호팀이었다. 김 비서의 팔에 총알이 스쳤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암살자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대표님의 사모님을 보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암살자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지우는 피를 흘리는 김 비서를 지나쳐 이사회 회의실에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모니터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전송하지 않은 마지막 데이터. 권태석이 이 청소팀을 고용한 자금이체 내역서가 들려 있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에이펙스 타워 40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응축된 화약고였다. 권태석이 조작된 증거를 띄워놓았던 거대한 스크린은 이제 그의 6년간의 모든 범죄가 적나라하게 기록된 요르문간드의 원본 장부로 대체되었다. K검찰청 555 검사장 30억 YS미디어 P 회장 500억 그리고 무엇보다도 5년 전 한상진 감사의 청소를 지시하는 권태석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사고사로 완벽하게 장부에 이름이 오른 이사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이미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에 걸린 밧줄이 방금 전 권희준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권태석은 자신의 의자에서 얼어붙은 듯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시나리오. 조카를 정신병자로 몰아 제거하려던 그 거대한 연극은 무대 장치 전체가 무너져 내리며 그를 덮친 셈이었다. 이럴 수가. 이건 조작이야. 한 이사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권희준, 내 놈이 감히 이 모든 것을 조작해 우리 모두를 협박하려는 수작이로군. 다른 공범 이사들도 이성을 잃고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아, 저건 가짜야. 저 해커년과 짜고 우릴 함정에 빠뜨린 거야. 권태석은 그들의 발악을 보며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았다. 그래. 저건 가짜다. 증거가 없어. 당장 보안팀을 불러서 저놈들을. 그가 인터컴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다시 한번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이번에는 빈 문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방금 전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진 격전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한지우가 서 있었다. 값비싼 드레스가 아닌 서버실 폭발의 그을음이 묻고 찢어진 티셔츠와 트레이닝 팬츠 차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고스트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전사였다. 그리고 그녀의 양옆으로는 김 비서의 경호팀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해 결박된 청소팀 암살자들이 무릎 꿇려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지우는 그들의 경악과 공포, 그리고 권태석의 사리가 담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 중앙, 의장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 하나가 들려 있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권태석 부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차갑고 단단했다. 네, 맞습니다. 5년 전에 녹음 파일, 6년간의 비밀 장부, 전부 제가 이 해커년이 조작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녀는 권태석의 바로 앞 테이블에 섰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조작한 걸까요?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메인 스크린과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요르문간드의 장부가 사라지고 새로운 파일 하나가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어제 날짜로 권태석의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청소팀이 운영하는 유령 용병 회사로 100만 달러가 이체된 내역서였다. 그리고 송금 메모란에는 단 2단어. 펜트하우스 유지보수, 펜트하우스 메인테넌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바로 오늘 벌어진 살인 미수의 증거였다. 5년 전의 범죄는 은폐할 수 있어도 어제 송금된 이 영수증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권태석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 순간 지우의 옆에 무릎 꿇려 있던 암살자 중 하나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함을 질렀다. 맞아. 저 여자가 가진 게 진짜야. 우린 권태석 부회장의 지시를 받았다. 저 여자 하나만 자살로 위장해 청소하면 된다고 했어. 이 모든 건 저자가 시킨 일이라고. 그 절규는 권태석의 관뚜껑에 밝히는 마지막 못이었다. 권태석은 의자에서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했다. 6년간 쌓아올린 그의 검은 제국이 그가 가장 경멸했던 청소부 소녀의 손에 의해 단 10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회의실 한 구석에 앉아있던 권미래는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했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아버지가 살인 교사범, 자신들의 부와 명예가 모두 피와 범죄로 얼룩진 것이었다니.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실신하듯 의자 아래로 쓰러졌다. 이 사회는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공범 이사들은 굳어버렸고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혼란의 중심에서 오직 권희준만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미동도 없이 권태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 총알이 스친 팔을 지혈하고 있는 김 비서에게 고갯짓을 했다. 김 비서가 인터컴을 들었다. 대표님, 회의실 문을 열어. 김 비서, 권희준이 나지막이 명령했다. 숙부님의 공범들이 계신 검찰청이 아니라 내가 어젯밤 미리 연락해둔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 팀을. 김 비서는 이 사회가 시작되기 전 권희준의 지시로 요르문간드의 원본 장부 사본을 이미 대검에 넘긴 상태였다.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세 번째로 열렸다. 이번에는 암살자도 전사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권태석과 숨겨진 장부에 이름이 오른 모든 이사들을 체포하기 위해 쇄도하고 있었다. 권태석 씨, 살인교사, 횡령, 배임,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나는 에이펙스의 회장이야. 감히. 권태석의 마지막 발악은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에 의해 무참히 짓밟였다. 독사들의 둥지는 그렇게 한순간에 소탕되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수사관들이 범죄자들을 연행해 나가고 기자들이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40층으로 몰려와 아비규환을 이루는 동안 권희준은 그 혼란을 뚫고 한지우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그을음이 묻은 찢어진 티셔츠 차림으로 무너져 내린 권태석의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복수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울어야 할지, 아니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권희준이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그녀의 뺨에 묻은 그을음을 닦아주거나 고생했다는 식의 감상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 같았던 그의 손은 지금 이 순간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두 사람은 수갑이 채워져 나가는 이사들과 쓰러진 권미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기자들의 광기 어린 플랫이 세례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들의 계약은 완벽하게 이행되었고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권희주는 지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 모든 파멸의 한가운데서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제국의 몰락 한가운데 피와 먼지를 뒤집어 쓴 전사의 손을 굳게 잡고 서 있는 젊은 황제. 그것은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명의 생존자가 함께 되찾은 왕좌의 증거였다. 에이펙스 타워 40층 이사회 회의실의 피비린내. 나는 격돌이 끝난 후 서울은 문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에이펙스 게이트는 단순한 기업 스캔들을 넘어 권태석의 숨겨진 장부의 이름이 오른 현직 장관들과 검찰 고위 간부들까지 줄줄이 올가매는 거대한 정치 스캔들로 번졌다. 대한민국을 그림자 속에서 주무르던 검은 커넥션의 실체가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청소부 소녀와 그들이 허수아비로 여겼던 젊은 CEO의 손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었다. 권태석과 권미래, 그리고 그들의 수족이 되어 범죄에 가담했던 이사들은 그 자리에서 전원 긴급 체포되었다. 에이펙스 타워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거대하고 고통스러운 수술대에 올랐고 권희준과 한지우는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있었다. 권희준은 단 하루의 망설임도 없이 이제는 완벽하게 그의 손에 돌아온 제국의 재건을 시작했다. 그는 회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첫 번째 명령으로 에이펙스 게이트에 연루된 모든 임직원을 즉시 해임하고 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을 동결시켰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으로 투명성 혁신위원회라는 이름의 독립기구를 신설했다. 그는 그 위원회의 수장 자리를 그의 법적 아내가 아닌 그의 유일한 파트너인 한지우에게 맡겼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 한상진이 5년 전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자리. 그룹의 모든 부정을 감시하고 심판하는 내부 감사의 최고 책임자 자리였다. 한지우는 더 이상 고스트로서 어둠 속에 숨을 필요도 청소부로서 바닥을 기어다닐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빛의 한가운데 섰다. 한지우는 그날 밤 펜트하우스를 나왔다. 도망이나 계약의 종료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이 지난 5년간의 악몽을 정리할 장소가 필요했다. 그녀는 곰팡내와 먼지로 가득했던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갔다. 방 한 구석에는 고스트의 흔적, 낡은 컴퓨터 모니터 세대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그 모니터들을 바라보았다. 지난 5년간 그녀의 분노이자 삶의 이유였던 기계들이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어둡고 좁은 방에서 그녀는 거대한 제국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컴퓨터 본체에서 5년 전 아버지가 남긴 낡은 하드 드라이브를 조용히 꺼냈다. 그것이 그녀가 챙겨야 할 유일한 것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과거였다. 그녀는 옥탑방의 문을 닫고 열쇠를 주인 집에 반납했다. 한지우의 길고 길었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권태석과 그 일당에 대한 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한지유가 펜트하우스에서 목숨을 걸고 전송한 요르문간드의 원본 장부, 한상진 감사의 살인을 교사하는 권태석의 육성 파일, 그리고 펜트하우스 청소팀의 자백과 송금 내역까지. 증거는 차고도 넘쳤다. 권태석은 법정 최후 진술까지도 조작된 함정이라며 권희준과 한지우를 저주했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모든 범죄에 가담했던 권미래 역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실신했다. 5년 전 부채로 인한 우울증 자살로 종결되었던 한상진 감사의 죽음은 순직으로 재분류되었고 6년 전 실족사로 묻혔던 권희준의 아버지 선대권 회장의 죽음 역시 계획된 살인으로 진실이 밝혀졌다. 몇 주 후 에이펙스 타워 1층 그랜드 로비, 한지우가 굴욕적으로 무릎 꿇었던 바로 그 자리에 두 개의 거대한 초상화가 나란히 걸렸다. 선대권 회장과 한상진 감사였다. 권희준은 그룹 차원의 공식적인 합동 추도식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상진 감사를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에이펙스의 진정한 영웅으로 칭하며 그룹 최고 훈장을 추서했다. 추도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것은 한지유였다. 그녀는 더 이상 찢어진 티셔츠 차림의 전사가 아닌 단정하고 강인한 투명성 혁신위원회의 의장이었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제 아버지는 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숫자들이 마침내 진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권희준은 그 모습을 묵묵히 깊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추도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두 사람 사이를 묶고 있던 전쟁이라는 명분이 사라지자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한지유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권태석 부회장의 사법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의 계약은 이제 끝났네요. 그녀는 5년간의 복수를 도와준 그에게 감사를 표해야 했지만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권희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계약은 끝났지.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전략적 동맹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서류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지우의 눈이 커졌다. 당신. 권희준은 찢어진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복수를 위한 파트너로서의 계약은 끝났소. 하지만 당신 말대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그의 얼음장 같던 눈에 지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난 몇 주간 내 심박수는 당신이 이 펜트하우스에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었고 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당신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낮게 측정됐어. 이건 감상적인 말이 아니야. 이건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실이야.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40층 회의실에서 잡았던 그 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출이나 동맹의 의미가 아니었다. 로비에서 외쳤던 첫 번째 선언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소. 하지만 이건 두 번째 선언이야. 그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한지유, 나는 더 이상 계약 파트너나 고스트가 필요 없어. 나는 당신이 필요해. 내 회사의 심장뿐만 아니라 내 삶의 파트너로서. 한지유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옥탑방에서
고스트로 살아가던 자신은 오직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 차가운 남자와 함께 싸우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했고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에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고스트도 아니죠. 나는 에이펙스 그룹 투명성 혁신위원회 의장 한지유예요. 당신의 직원이기도 하고 권희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걸렸다. 난 당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어. 그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리고 기꺼이 내 상사가 되어줄 내 아내이기도 하지. 그들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고 차가운 계약은 마침내 뜨거운 진실이 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에이펙스 게이트의 광풍은 잦아들었고 권희준 회장과 한지유 의장이 이끄는 에이펙스 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 개혁을 단행하며 부패의 상징에서 가장 투명한 기업의 아이콘으로 기적적인 부활을 알리고 있었다. 한지유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AI 기반의 완벽한 내부 감사 시스템 고스트 프로토콜을 구축했고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닌 에이펙스의 철의 여인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부 유니폼 대신 그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날카로운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타워의 복도를 걸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경외했지만 동시에 존경했다.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 정기회의, 해외 지사에서 새로 부임한 한 신임 임원이 한지유가 제출한 1분기 감사 보고서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한지유의 과거를 어렴풋이 들었지만 그녀의 진짜 영향력을 알지 못했다. 한 의장님, 보고서 잘 봤습니다만 너무 세세한 숫자에만 얽매여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장의 유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군요. 탁상공론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여성 임원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다른 임원들은 저 멍청한 신임 임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한지우가 차갑게 반박하려던 바로 그 순간 상석에 앉아있던 권희준 회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박상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회의실의 온도를 10도쯤 떨어뜨렸다. 자네가 말하는 그 탁상 공론으로 한 의장은 지난 6개월간 자네가 해외 지사에서 숨겨둔 5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찾아냈네. 자네의 유연성이 자네를 권태석 부회장의 옆방으로 보낼 수도 있었다는 뜻이야. 박상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권희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한지우의 옆자리로 걸어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들의 손에 집중되었다. 권희준은 박상무를 그리고 회의실의 모든 임원을 꿰뚫어 보듯이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로비에서 외쳤던 다급한 선언이 아니라 제국의 주인이 내리는 확고부동한 진실이었다. 그리고 박상무, 자네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 그는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당신은 지금 내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 거요. 그는 박상무를 향했던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한지우에게만 향하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계속하세요. 한 의장님, 보고서가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한지우는 자신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남편이자 회장의 눈을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다시 스크린을 향해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고 강력하게 새로운 에이펙스의 미래를 선언하고 있었다.